이 힘겨운 팬데믹의 시대를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지난달 6월입니다. 11일에 영국에서는 G7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호주, 남아공 그리고 인도와 더불어 한 나라가 또 초청되었는데요. 어디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초청받아 참여하였습니다. 팬데믹으로 취소된 작년 미국 회의에도 초청이 되었으니 2년 연속 초청을 받은 것이지요. G7이 무엇입니까? 그룹 오브 세븐이라는 이름의 약자로 국제통화기금 IMF가 분류한 세계 7대 주요 선진 경제국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전 세계 순국부 중 58%를 차지하는 7개 나라인데요. 북미의 미국, 캐나다, 또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아시아의 일본이 포함됩니다. 이 7개 나라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한마디로 가장 세계에서 부유하고 선진화되어 있으며 민주주의가 발달한, 그래서 세계 주요 경제, 정치 현안들을 참 결정하는 이 G7 국가에 한국이 참여하여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계가 당면한 주요 문제들을 의논하는 위치에 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은 8.15 광복 76주년 기념일입니다. 올해는 마침 광복절 당일이 주일이어서 광복절 기념 예배를 광복절에 드리는 참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지금부터 76년 전 우리 한민족은 일제 제국주의의 압제하에서 참 피눈물을 흘리며 죽지 못해 살던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36년간의 일제 강점기를 끝내고 감격스러운 해방, 광복을 맞았습니다. 식민지 압제를 벗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요, 감격스러운 일이었던지요.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벗지 못한 굴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민지 잔재로 짊어진 남북 분단과 빈곤의 굴레였습니다. 해방 후 한반도를 자신의 영향 아래 두려 했던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38도선으로 남북이 분단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북부는 공업, 남부는 농업 생산 기지를 삼으려던 총독부의 경제 정책 결과 분단된 남한에는 산업 시설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6.25 참변으로 국토가 초토화되면서 전쟁 직후 남한의 산업 생산 시설은 절반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1961년 남한 1인당 국민소득 GNI는 93불로 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 시절에 그 전쟁의 참상, 또 가난의 혹독함, 그 참상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몸소 겪으셨던 분들이 우리 교우들 중에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76년이 지난 지금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와 있습니까? 모두들 아시다시피 흔히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보통 6.25 전쟁 직후부터 IMF 경제 위기 직전까지 한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IMF 위기를 겪고도 한국 경제는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작년 2020년 1인당 국민소득은 31,755불로 G7 국가 중 첫 번째로 이탈리아를 제쳤습니다. 명목 국내 총생산 GDP는 1조 6,240억 불로 캐나다를 앞질러 세계 9위를 차지했습니다.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매년 한 나라가 생산하는 재화의 총합을 계산해서 내는 이 GDP 기준으로 하자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9번째로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 놀랄 만한 수치도 많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발표한 2021년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강한 군대를 보유하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매년 발표하는 혁신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한국이 독일을 제치고 작년에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11위, 일본은 12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2021년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술 혁신이 뛰어난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지수를 측정하기 시작한 지가 9년째인데 그중 7번, 7년을 한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번만 독일 같은 나라에 넘겨주었었지만 다시 1위를 탈환한 것이죠. 팬데믹의 여파에도 작년 OECD 국가 중 경제 성장률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지난달 7월에는 무역 통계 집계가 시작한 이래 1956년 이후 월별 수출액으로는 역대 최대치인 55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수출액 역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작년 5월 수출이 최저점을 찍은 지 5개월 만인 9월부터 반등하더니 이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IMF 때 수출 평균액을 회복하는데 17개월이 걸렸고 2008년 경제위기 때 13개월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한국 경제가 그때보다도 또 더 튼튼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력 성장은 식민지 통치국가였던 일본과 비교해도 크게 두드러집니다. 물가를 반영한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 총생산 1인당 GDP는 2018년 한국이 43,001불로 42,725불을 기록한 일본을 추월한 이래 몇 년째 앞서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 경쟁력, 국가 신용 등급, 제조업 경쟁력 등의 지표에서 한국은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아직 추월하지 못한 몇몇 지표가 있지만 그 지표도 격차가 확연하게 줄어들어서 턱 밑까지 일본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속 한국의 지위는 크게 높아졌습니다. 빈곤 국가들을 지원하는 공적 원조의 주요 대상국이었던 한국은 그러니까 선진국으로부터 물자와 식료품을 비롯한 온갖 것들을 다 원조받아 살았던 그런 나라였던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했고 1999년 원조를 받기 시작한 지 54년 만에 피원조국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원조를 받지 않게 됐다는 뜻이죠. 2009년에는 개발 원조위원회에 가입하여서 이제는 매해 25억 불을 다른 나라에 원조하는 원조 대상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지난달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1964년에 설립된 이래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자 유일한 예입니다. 한국의 성장은 경제, 군사력에서뿐만 아니지요. BTS로 대표되는 K-팝, K-드라마, K-무비, K-푸드 등 문화 전반에서 한국은 전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께서 젊은이들의 가수라 잘 관심이 없으셔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BTS는 지금 버터라는 노래와 퍼미션 투 댄스라는 노래로 10주째 미국 팝 집계 순위인 빌보드 차트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다음 주에 또 1위를 하면 11주가 되죠. 그 다음 주에 또 1위를 하면 12주가 되겠죠.
올해 가장 오랫동안 선두를 달린 노래가 이 BTS의 버터입니다. 현재까지 빌보드 1위 곡만 5개를 BTS는 만들어내고 있죠. 예전에는 까마득히 멀리 있어서 감히 범접하지도 못할 것 같았던 선진국, 강대국, 미국, 유럽 선진국, 일본 등을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달려가고 어떤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질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또한 정치에서도 군부 독재의 암흑기를 견뎌내고 선진국들도 놀라는 민주주의를 건설한 나라로 평가받습니다. 빈곤과 압제로 신음하는 제3세계 국가들이 모델로 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군부 독재로 신음하는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을 민주화 모델로 삼고 그 뒤를 쫓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2년 연속 G7 회의에 초대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의 세계 속의 위치를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한국이 G7에 초청된 것이 아니라 정식 멤버로 참여하는 날을 머지않아 보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1952년 영국 더 타임즈의 한국전쟁 종군 기자는 당시 한국 정치 상황의 암울한 소식을 유럽에 전하며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피기를 기다리는 것은 마치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유명한 기사를 전했습니다. 1955년 유엔 한국 재건위원회에 참여한 벤가릴 메논 인도 의원은 이 기사를 인용하며 한국에서 경제 재건을 기대하는 것도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식민지 36년 국토를 초토화시킨 6.25 전쟁, 거듭된 독재의 혹독함을 견뎌내고 세계 최빈국이었던 자리에서 기어이 쓰레기통의 장미꽃을 거듭 피워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국의 이런 자유와 번영과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한국의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성장을 일궈낸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유와 번영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신음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것은 자유와 번영이었습니다. 본문 6절 이하를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자유를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해방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번영의 땅, 번영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주시겠다는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번영의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까?
자유와 번영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시요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었던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지만 마침내 그 약속을 붙들고 1948년 가나안의 이스라엘을 건국하고야 말았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며 이 진리를 굳게 믿었던 우리 선조, 선각자, 기독 지도자들도 한치 앞이 보이지 않던 일제강점기에도 조국의 해방을 위해 기도하며 싸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강한 조국을 위해 기도하며 일터로 나아갔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기도하며 불의와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번영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세계 속에 우뚝 선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이민자로 살지만 조국이 어떠한 형편이냐에 따라서 세상에서 해외에서 받는 대접도 얼마나 달라지는 것인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적 같은 자유와 번영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동시에 사명도 주시는 분입니다. 본문 9절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유와 번영을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도록 주시지 않습니다. 모세를 당신의 종으로 불러 보내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통일과 선교입니다. 한국은 제국주의의 압제와 독재와 빈곤의 사슬을 벗어버렸지만 분단의 족쇄를 아직도 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일된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하도록 보내십니다. 통일된 조국은 참된 번영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남북 경제통합시대가 도래하면 한국의 종합국력지수가 세계 현재 9위에서 2030년에는 6위, 2050년에는 5위로 뛰어오를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일단 통일이 되면 인구가 7,500만 명이 넘어서서 그 효과로 일본처럼 해외 경제 의존 없이 한국 경제가 자생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싸고 젊은 노동력이 결합해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남한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의 위기도 극복합니다. GDP와 무역량, 성장률 등이 껑충 뛰어오르며 일본, 독일, 영국 등 우리가 감히 범접하지도 못할 것이라 여겼던 선진국의 국력을 잇따라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무엇보다 통일된 조국은 북한 동포들과 이 번영을 공유한다는 것에서 참된 번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집에서 형은 잘 사는데 동생은 온갖 고생을 다 한다면 어떤 부모의 마음이 행복하겠으며 형인들 복을 홀로 누리는 것이 어찌 기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의 동포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한 채 우리 남한만 누리는 번영이 어찌 진정한 행복일 수 있을까요? 통일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은 바로 선교입니다. 한민족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토록 놀라운 번영을 주신 것일까요? 그 번영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라는 뜻이라면 지나친 억측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 경제만 기적처럼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교회도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 같은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선교 1세기가 지나지 않아 한국인 5명 중 1명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가 대부분 한국에 있으며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미국보다도 훨씬 높은 비율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서구의 어떤 나라 선교사들보다 더 이 시대 제3세계 선교에 적합한 이들입니다. 우리 세대 한국 선교사들은 풍요로운 교회의 후원을 받지만 가난하고 힘든 어린 시절을 겪은 세대이기에 바울의 말처럼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아는 전천후 선교사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겸습 선교를 하며 저도 경험한 것이지만 서구 선교사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유하게 자랐기에 가난한 현지인과 어울리는 것이 쉽지 않은 헌신, 희생입니다. 선교지에서도 외국인 거주지에 큰 집을 지어놓고 출퇴근을 하며 출근하면 선교사이지만 퇴근하면 현지인과 완전히 다른 삶을 떠나온 본국과 유사한 삶을 그들은 여전히 살아갑니다. 한국 선교사들은 서구 선교사들만큼 부유하지는 않지만 현지인을 도울 만한 경제적 여력은 있습니다. 동시에 어린 시절에 현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어려운 삶을 살며 자라왔기에 그들이 사는 동네에서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그들과 어울려 살아가며 선교하여 더 큰 공감과 열매를 얻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처럼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가 없기에 현지인들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지우기 힘든 서구 백인들을 향한 적대감과 원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그들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다가 이제는 서구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로 성장했기에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줍니다. 저도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또 교우들과 선교지를 방문하면 늘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힘겨운 삶을 사는 현지인들의 삶의 처지를 보면서도 우리도 어릴 때 이렇게 자랐어요. 우리도 어릴 때 저런 비슷한 집에서 살았어요. 이질감 없이 그들의 삶을 수용하고 그들과 융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국이 왜 이토록 큰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한국을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놀라운 성장과 번영의 나라로 76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이제는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로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사들을 이 시대 복음화를 위해 쓰시기 위해 한국에 이런 복을 부어주셨다고 한다면 지나친 억측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부여받은 선교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이토록 큰 복을 하나님 대한민국에 부어주신 것이 저만의 억지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강에 빠져 죽을 위기를 넘기고 애굽의 왕궁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왕자로 자라난 것이 그를 불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요 섭리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면 제가 드린 이 말씀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자유와 번영이라는 이 감당하기 힘든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조국 통일과 세계 복음화라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도 조국 통일과 세계 복음화의 땅을 향해 기꺼이 홍해와 광야로 들어가는 주님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